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다는 건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혹한 운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때론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우연과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인생엔 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런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제 삶엔 늘 질문이 하나 따라다녔어요.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저는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아빠에 대한 희미한 기억은 남아있는데 이상하게도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사진 한 장도 없고 목소리나 냄새 아무것도요. 그 나이면 뭔가 기억을 하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그 시절 기억은 마치 누가 일부러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누가 저를 데리고 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전부 흐릿했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빈칸처럼요. 그런데도 그 모든 기억 속에서 단 하나만은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나무 냄새, 그리고 손끝에 닿던 대패질의 감각. 아빠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던 시간들 말이에요. 제 기억엔 아마 아빠가 목공소 같은 걸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톱밥 냄새, 그리고 언제나 그 옆엔 제가 있었어요. 아빠는 늘 말씀하셨죠. 칼은 언제나 조심히 써야 돼. 대신 잘 다듬기만 하면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단다. 전 고사리 같은 손으로라도 아빠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무 조각을 들고 사포질을 하면 손끝이 아파올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근심 없고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따뜻했어요. 아빠는 제가 그렇게 나무를 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셨죠. 우리 딸한텐 목수의 피가 흐른다니까. 손이 야무져서 아주 뭐든 만들겠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아원이라는 낯설고 외로운 곳에서 어릴 적 행복했던 단 하나의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저는 늘 조용한 아이였어요. 목소리 크고 성질 센 애들이 이기는 그곳에서 저는 언제나 열애였죠. 간식 한 봉지를 얻으려고 아이들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풍경이 흔했고 지우개 하나를 몇 년씩 쓰는 것도 당연했어요. 나중엔 너무 조금해져서 지문이 다 다를 정도였죠.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고 했어요. 존재를 드러내면 누군가에게 괜히 찍힐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이들 중엔 밤마다 울고불고 하는 애도 있었고 늘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하듯 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에도 저는 그저 한켠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있던 말없는 아이였어요. 누구한테 특별히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손길을 받는 일도 없었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숨기며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오시는 목수 할아버지를 처음 뵙게 됐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비어있는 점퍼를 입고 계셨고 커다란 공구함을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작은 나무 장난감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금세 흥미를 잃었는데 저는 그 공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손끝이 간질거리듯 반가웠어요. 어릴 적 아빠와 했던 그 시간의 감각이 그대로 손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할아버지 곁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못을 받고 사포질을 하며 하나둘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모양이 잡히는 걸 보시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너는 손이 야무지다. 집중력도 좋고 이쪽으로 가면 밥은 먹고 살겠다. 진짜요? 저도 목수 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시작했어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대충 하잖아. 넌 잘하고 싶어 하니 잘할 준비가 된 거지. 그 말이 저는 잊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은 인정 같은 거였어요. 제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 누군가의 눈에 제가 괜찮은 아이로 비쳤다는 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밤마다 창고에서 버려진 나무 조각을 찾아와 깎고 사포질하는 게 즐거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야, 그 썩은 나무 좀 치워. 먼지 나잖아. 이거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야. 다 쓰임이 있어. 할아버지랑 만들면 멋진 거 될 수 있어. 와, 진짜 이상하다 너. 그렇게 맨날 혼자 나무나 만지고 그냥 애들이랑 놀지? 난 이게 더 좋아. 나무 만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식으로 제 손은 조금씩 나무와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진 제 열정을 보시곤 공구 하나둘을 슬쩍 챙겨주셨어요. 작은 톱이나 손사포, 못 몇 개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 그런 걸 가방 안에 하나씩 넣어주실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이미 간단한 소품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예 실업계로 진로를 정했어요. 목공 특성화 고등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도구를 배우고 더 복잡한 가구를 설계하고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저한텐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졸업 후엔 바로 작은 목공소에 취직했어요. 일은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나무판을 나르고 손바닥에 가시는 매일같이 박혔고 톱밥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게다가 여자는 저 하나였거든요. 다들 처음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죠. 여자가 일 버틸 수 있겠어? 힘들 텐데. 너 그러다 괜히 며칠하고 말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야? 저 오래 할 거예요. 힘든 거 얼마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도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늦게까지 남아 연습하는 걸 보며 점점 인정해줬어요. 몸은 고됐지만 참 행복했죠. 고아원에서 막 나와 처음 제 이름으로 보증금을 내고 얻은 방 한 칸.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반지하였지만 제 손으로 만든 작은 식탁과 의자를 들여놓았을 땐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완성이다. 이제야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나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렇게 23, 24, 25. 시간이 흐르며 기술도 늘었고 이름도 조금씩 알려졌어요. 특히 의자 만드는 기술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쪽 일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일 까다로운 게 의자거든요. 밸런스 맞추고 무게 분산시키고 사람 몸에 맞게 각도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 식탁이나 책장보다도 훨씬 어렵고 섬세한 작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실력을 인정받아도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늘 따라붙었어요. 저는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는데 꼭 어디선가 말이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돌면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돈을 늦게 주거나 재료를 덜 주고는 시치미를 떼기도 했어요. 화가 나도 저는 꾹 참고 일했어요.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딱히 기댈 사람도 말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저에겐 기술 하나뿐이었고 그 기술을 지키는 일이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티며 돈을 모았고 결국 30살이 되던 해에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붓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제 이름 석자를 보는데 그 앞에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름도 없는 허름한 골목의 작은 공방. 간판조차 스스로 손으로 만든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창고에서 사포질을 하며 혼잣말로 꿈꾸던 그 내 가게를 드디어 갖게 된 거였죠. 공방을 차린 첫 해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하루 종일 먼지만 털다가 그대로 문을 닫는 날이 더 많았고 의뢰는커녕 지나가다 구경하는 사람조차 드물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에 작품 사진을 하나둘씩 올렸고 직접 디자인한 전단지를 인근 카페와 빵집에 부탁해서 붙이기도 했어요. 전단지 돌리러 다닐 땐 일부러 제가 만든 나무 펜꽂이나 쟁반 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관심을 보이면 보여드리려고요. 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고장난 서랍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고쳐드렸어요. 물론 공짜로요. 이 서랍장 경첩이 헐거워져서 그래요. 나사만 바꿔 끼우면 되거든요. 아이고야, 이걸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공방 근처에 사시니까 그냥 서비스예요. 저도 홍보할 겸요. 그러니까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무료 수리가 입소문이 났고 언젠가부터 이 집은 뭐 하나를 맡겨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준다는 평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길 건너 빵집 사장님이 의자 하나 리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더니 며칠 후엔 그분 친구가 또 찾아오고 그 친구의 친구가 또 찾아오고 그렇게 단골이 1명, 2명 늘어갔어요. 진짜로 손맛이 전해지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만남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죠.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역에서 열리는 한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에서였어요. 지방 소도시였지만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는 행사였고 저한테도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밤새 작업해 만든 원목 테이블, 의자, 그리고 손수 리폼한 장 하나를 들고 나가서 부스를 꾸몄어요. 발표 순서도 있었는데 저는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땐 숨을 고르느라 땀을 닦고 있었는데 제 바로 다음 발표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눈에 봐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예비 남편은 옷도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처럼 전통적인 감성만 고수해서는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원하고 세련된 걸 원하죠. 디자인은 공예가 아니라 산업입니다. 그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방금 전 제 발표에서 전통 방식의 따뜻함과 손맛을 강조했던 터라 그 말이 마치 저를 겨냥한 듯 들렸거든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발표가 끝난 뒤 그 사람이 제 작품 앞에 서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런 디자인은 솔직히 촌스럽지 않나요? 감성은 알겠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거 잘 안 사요. 촌스럽다는 건 결국 취향 차이죠. 가구는 사람 손에 오래 남아야 하는 건데 유행만 쫓으면 몇 년도 못 가서 버려지는 거죠. 그래도 시대는 바뀌잖아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결국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의자 100개보다 제 손으로 만든 투박한 하나가 누군가한텐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사 내내 부딪혔어요. 서로를 구식과 속물이라고 불렀고 대화가 아니라 신경전이었죠. 예비 남편은 저를 향해 시장성 없는 고집쟁이라고 했고 저는 그에게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같은 분야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앙숙이었죠. 그런데 행사 막바지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두 사람의 상반된 스타일을 잘 살려보자는 제안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권했어요. 마지못해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쳐야 했고 회의 때마다 설전이 오갔어요. 이 도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부품 공정이 많아져서 단가가 올라가요. 하지만 그게 이 디자인의 포인트예요. 각도 하나, 선 하나에도 감정이 담겨 있죠.
가구는 제품이에요. 감정으론 소비자 지갑을 못 열어요. 그 지갑을 열게 하는 게 감성이에요. 그걸 모르시네. 그렇게 도면 위에 서로 다른 색 펜으로 낙서를 해가며 말다툼을 하다가도 막상 작업장에 들어가면 또 묘하게 손발이 맞았어요. 제가 거칠게 깎아낸 나무를 그가 세련되게 다듬었고 그가 놓친 디테일을 제가 채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가까워졌고 장난스러운 대화들이 늘어갔죠. 이거 사포질한 거야? 응, 왜? 놀랐어. 진짜 손끝에서 감정이 느껴지네. 감정으론 지갑 못 연다더니?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말 바꾸기 스킬도 수준급이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점 웃음이 많아졌어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저희 둘 다 뭔가 아쉽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공은 어쩌다 시작했어? 여자들이 흔히 하는 일이 아니잖아.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손으로 하는 일이 좋았어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아원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난 고아원에서 자랐어. 7살에 맡겨졌는데 어릴 적 아빠랑 나무 깎던 기억 하나로 버텼어. 나무는 말 안 해도 되니까 좋았어. 내가 만든 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잖아. 그게 좋았어. 그 말에 예비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쟁자나 라이벌로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어주던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의견 다툼은 있었지만 싸움 후에 따로 연락이 오고 회의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작업이 늦게 끝나면 함께 컵라면을 먹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이런 건 진짜 좀 고치자. 손잡이 너무 흔해. 그거 이번 달 트렌드인데? 내가 보기엔 한철 장사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 되는 거지. 난 대세를 보고 우리 김목수께선 본질을 잡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할 무렵 처음엔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예비 남편은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딱 봐도 배경도 있어 보였어요. 반면 저는 가진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제 공방에서 먼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같이 못질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 사포질을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갔어요. 그렇게 제 삶에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좀 넘게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이상할 만큼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싶었는데 며칠째 이유 없이 속이 메스껍고 손끝에 힘이 빠지고 머리도 맑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공방문은 열어놨지만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았고 나무에 톱을 대는 순간에도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결국 병원에 갔죠. 간호사가 건네준 하얀 검사지를 들고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말했어요. 임신 초기로 보입니다. 지금 6주 정도 됐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부모 사랑도 잘 모르고 자란 내가 과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지켜내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키며 머릿속을 뒤덮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검사지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며칠 동안 그 사실은 혼자 안고 있었어요. 공방문을 열긴 열었지만 하루 종일 작업대 앞에 앉아 도면만 바라봤고 목공 도구를 쥐는 순간마다 눈물이 났어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예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말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면 책임지기 싫다며 등을 돌릴까봐. 그것도 무서웠어요. 또다시 혼자가 되면 어쩌지, 또다시 버려지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도 컸죠. 그러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거짓말. 무슨 일 생기면 꼭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말해줘. 무슨 일이야? 그 말에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도저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실은 나 임신했어. 예비 남편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21번 깊게 들이켰고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나 자신이 없어.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내가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겁이 나. 아이한테 상처만 줄까 봐. 예비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 나 있잖아. 내가 같이 할게. 당신도 아이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 같이 하자. 아이 낳자.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고 말았어요. 너무 무서웠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손을 감싸던 그의 손이 말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손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그렇게 둘이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내 삶에 온 이유를. 그리고 며칠 뒤 예비 남편이 공방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작업대 앞에서 도면을 그리던 저에게 다가오더니 예비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케이스 하나를 열며 제 앞에 반지를 내밀었어요.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아이 곁에서 함께할게.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심이야.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고여서 눈앞이 흐려졌고 목이 메어 말을 잃었어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날 우린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말로 하기보다 손으로 나눈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며칠 뒤 공방에 들른 단골 손님이 툭 던진 한마디에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됐어요. 어머, 방금 나간 사람 혹시 사장님 남자친구예요? 그분 기업 회장 아들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 아들이라니.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잘못 보신 거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설마 그렇게 큰 기업의 아들이라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예비 남편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무슨 말이야? 땡땡 기업, 당신 거기 회장 아들이야? 예비 남편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아. 회장이 우리 엄마야. 진작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왜 이제 와서 말해?
결혼하자고까지 했으면서 그동안은 왜 숨겼어? 미안해. 처음부터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했어.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당신 마음을 확인 못할까봐 겁났던 것 같아. 그 말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말이 거칠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그런 걸 숨겼다고? 대체 언제 말할 생각이었는데? 아니면 혹시 내가 당신 돈 때문에 만날까봐 그걸 걱정이라도 한 거야? 예비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 진짜야. 오히려 당신이 내 집안 때문에 날 거부할까봐 무서웠던 거지.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날 떠날까봐. 그게 무서웠어. 나만 바보 됐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싸움이라고 해도 말보다 침묵이 더 길었던 싸움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따뜻함과 진심은 분명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론 저 같은 고아 출신이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그 집에선 저를 받아줄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의 가족이 저를 문제 삼게 되면 그는 과연 제 편에 서줄까? 아니면 그때도 결국 또 혼자가 될까? 그런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모든 대화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말이 다 끝난 뒤에도, 싸움이 지나간 뒤에도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건 그 순간에도 확실히 느껴졌어요. 내가 잘할게. 나도 당신을 잃을까 두려웠고 당신도 그랬던 거잖아. 이제 우리 서로 믿자. 그러자. 응?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의 말과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화해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공방문을 열고 철컥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려는데 발치에 낯선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쭈그려 앉아 집어든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흰 종이에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은 단 하나였어요. 네가 감히 그 집 며느리 자리를 노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차가운 한기가 훅 끼쳤어요. 처음엔 누가 장난하나 싶었지만 글씨체는 삐뚤빼뚤한 데다 사방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 구석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 흘렸다고 보기엔 너무 뚜렷하게 저를 향한 경고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쪽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낸 건지,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죠. 그런데 또 며칠 뒤에는 공방 작업대 한쪽에 뭔가 이상한 게 박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날이 예리한 조각용 송곳이었어요. 공방에 원래 있던 도구가 아닌 낯선 거였죠. 손잡이엔 익숙하지 않은 빨간 실이 묶여 있었고 도구 끝이 목재 사이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진짜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공방 앞 의자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고요. 이건 그냥 우연 아니야.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예비 남편은 그 말에 표정이 단단히 굳었어요. 뭐? 쪽지에 공방 안에 송곳까지? 그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혹시 CCTV는? 우리 공방은 오래돼서 CCTV도 없잖아. 작은 골목이라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안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매일 데려다 줄게. 문 닫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거야. 혹시라도 또 이상한 거 생기면 바로 말해줘. 알았지? 근데 나보다도 당신한테 해코지 하려는 거면 어쩌지? 당신 집안에 대해 알고 이런 짓 하는 건 아닐까? 그럴수록 더 지켜야지.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예비 남편은 며칠간 공방 문 열릴 때부터 문 닫힐 때까지 제 옆에 있어줬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어요. 예고 없이 취소된 거래처 발주도 이상했어요. 몇 달째 납품해오던 거래처였고 견적 조율도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위에서 이번 건 그냥 접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갑자기요? 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저도 곤란해요. 저희 쪽에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어요. 발주가 취소된 것도 황당했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담당자의 눈치였어요. 마치 어디선가 감시받고 있는 것처럼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무렵부터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공방에 오던 단골들조차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이 아니었고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동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사장님이 어떤 회장 아들이랑 사귄다, 뭐 돈 보고 만난 거다 그런 말들. 믿지는 않는데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들이 돌아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지?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알죠. 근데 참, 누가 그런 말들을 퍼뜨리는 건지 요즘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잖아요. 다 질투해서 나오는 말들이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손님은 조심스럽게 위로를 해줬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불안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예비 남편도 그걸 느끼고 있었는지 저보다 더 분노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거 누가 뒤에서 일부러 이러고 있어. 흔한 질투가 아니야. 이건 노골적인 압박이야. 우리들을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뒤흔드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걸까? 대체 왜? 매일 밤이 무서웠고 창밖에 인기척만 나도 벌떡 일어나 커튼을 들추고 불을 켰어요. 공방 문을 잠글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는 환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벽에 걸어둔 달력이 하나둘 넘겨질 때마다 마음이 더 조여들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불안했어요. 예비 남편은 그 와중에도 늘 공방 앞에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당신은 일 안 해도 돼? 왜 매일 이렇게까지 해? 내 사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일보다 더 큰일이야. 근데 당신 가족은 몰라? 이런 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라도 관련 있으면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 말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예비 남편도 뭔가 짐작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공방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국 묻고 말았어요. 혹시 당신 어머니가 이 일에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예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확신은 못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했던 불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걸까? 그 사랑 하나로는 부족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비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고 거래처가 끊기고 공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도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단단해 보였고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말투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수록 더 빨리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맞아. 엄마한테 당신을 당당히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로 결혼할 거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해. 예비 시가에 간다는 건 제겐 마치 인생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고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온 제가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기업의 회장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겁났어요. 예비 시가는 말 그대로 대궐 같은 집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 정원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동안 제 옷차림이며 신발까지 하나하나 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공기였어요. 마치 너 같은 애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운이 사방에서 밀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예비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느낌은 더 확실해졌어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첫마디도 없이 저를 위아래로 흐른 그 시선에서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눈을 한번 깜빡하더니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곧장 한마디를 툭 내뱉었어요. 기어이 인사를 시키겠다고 데려오는구나. 어떻게 생기는지 얼굴이나 보려고 오라고 했더니 뭐 그리 예쁘지도 않고 별 볼 일도 없는 애구나. 그 말에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예비 시모는 곧장 곁에 있던 비서를 불렀어요. 박 비서? 저 아이 뭐하는 앤지 뭘 노리고 우리 아들을 붙잡은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와.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인사하러 왔는데. 네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내가 확인해야 하는 거다. 요즘 어디서 굴러온 앤지 모르는 애를 데리고 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니? 그 순간 마치 제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조사 대상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항의했지만 예비 시모는 단호했고 그 자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조차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무거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고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내가 너무 싫으신가 봐. 내가 고아라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원래 좀 보수적이셔서 그래. 지금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 바뀔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당신 편이잖아. 내가 설득할게. 정말이야. 근데 진짜 바뀔 수 있을까? 나 아까 그 자리에서 그냥 숨고 싶었어. 내가 지킬게. 당신이 작아질 이유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 엄마도 결국엔 알게 될 거야. 우리 엄마도 자수성가해서 혼자 일어서신 분이야. 당신 분명 이해하실 거야. 예뻐하실 거고.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곁에 있어도 저는 불안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예비 시모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고 별 볼 일도 없는 애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누군가가 제 삶 전체를 싸그리 짓밟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정말이지 두려웠어요. 공방문을 여는 것도 망설여질 만큼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공방 앞에 또 이상한 쪽지가 떨어져 있진 않을까? 누군가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과 불안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작은 나무 조각 하나에도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손에 쥔 사포의 거친 감촉이 마음까지 긁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예비시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겉으론 단순한 호출 같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린 공손했지만 톤이 무거웠고 예비시모가 직접 요청하셨다는 말에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불길한 예감은 집에 도착한 순간 더 짙어졌어요. 고풍스럽고 단단한 대문을 지나 현관을 들어서자 집안 공기는 유독 조용했고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정원에서 나무바람 부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온 집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예비시모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고 손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테이블엔 차도 놓이지 않았고 인사는 생략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분위기였어요. 앉아.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에 땀이 고이기 시작했고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모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건 네 출생과 관련된 조사 자료야. 네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동안 네가 몰랐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을 마치자 서류 하나가 제 앞에 밀려왔어요. 저는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제가 태어난 지역, 보호자 명단, 고아원에 입소하게 된 연도와 사유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자 오래전 제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던 대로 아버진 나무 관련 일을 하셨고 작지만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공장이 바로 예비시가와 거래하던 하청업체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 회사와 거래를 했었다고요? 그래. 너희 집안이 우리 회사 하청을 맡았던 거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시절엔 하청이 워낙 많았고 나는 보고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 예비시모는 말을 멈추고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른 종이 안엔 한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마르고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확실히 아빠였어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네 아버지 맞지? 네, 맞아요. 그 남자, 네 아버진 그 당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부도가 났더구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말을 듣자 순간 귀가 멍해졌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아빠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저는 그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저희 아빠가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기록에 남아있었고 실제로 조사한 결과 그 해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 중 이름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비시모는 다시 서류를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는 어떤 이름이 굵게 인쇄돼 있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렇게 무너진 데엔 내부 압박이 있었어.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속 손해를 입히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어. 그리고 그 장본인이. 예비시모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손에 든 서류를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내 곁에 있던 부사장이었어.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무려 20년 넘게 내 옆에서 일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이 네 아버지 회사를 그렇게 무너뜨렸어. 당시엔 나도 몰랐어. 나는 그 당시 전적으로 그 부사장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지금도 곁에 있어요? 그래. 그리고 그 인간이 나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저릿했고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협박 쪽지, 끊긴 거래, 수상한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예비 시모는 눈을 질끈 감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 아빠의 죽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충격에 숨이 막혀왔고 예비 시모는 자신이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에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우연은 아니라는 거야. 당신 아버지에 대한 일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될 만큼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고 예비 시모를 미워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제 곁을 흔들고 있었던 사실이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그 부사장이 제 존재를 알아채고 다시 이간질을 했고 공방에도 압박을 가하고 쪽지를 보내고 거래처를 조작하며 모든 걸 어지럽혔다는 사실이 문서 속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위협이라고 여겼고 또다시 제 삶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거고요. 진상을 모두 파악한 예비 시모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그날 조사 결과를 확인한 직후 바로 내부 감사팀에 비상 소집을 걸었고 동시에 외부 포렌식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법인은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분석 전문팀이었고 예비 시모는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 서버, 메일, 결제 문서, 협력사 대금 지급 내역까지 전부 조사에 들어가요. 어떤 자료도 누락 없이 원본 기준으로 수집하세요. 동결 조치 먼저입니다. 그날 밤 회사는 전산팀과 감사팀이 모두 철야 근무에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 부사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책상엔 하루 일정과 결제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부사장의 법인 휴대폰과 사무실 컴퓨터는 이미 보안실을 통해 회수된 뒤였고 전산팀은 그의 계정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했어요. 부사장은 이상하다는 듯 메일함을 열려다 차단 메시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이내 들어온 감사팀 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회의실로 이동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눈치를 못 챘지만 예비 시모가 직접 감사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부터는 얼굴이 굳어졌다고 했어요.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감사팀은 오래전 제 아버지 회사가 납품하던 라인을 중심으로 품질 불합격 판정서 발행 기록을 추적했고 유독 그 라인에서만 수상할 만큼 많은 불합격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게다가 불합격 사유는 표면 흠집, 측정 편차, 재검 요청처럼 아주 모호하게 적혀 있었고 그 시점마다 어김없이 단가 인하나 재협상이 이루어진 내역이 결제 로그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를 고사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단 거네. 일부러 불합격 처리해서 계약 단가를 계속 깎아낸 거지.
그게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 알면서도 했겠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고. 아예 고사시킬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고. 하필 왜? 왜 우리 아빠였던 거야?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결국 모두 돈 때문이겠지. 회사 돈을 빼돌리려면 작은 협력사를 눌러야 쉬우니까. 감사팀은 당시 대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내역을 추적했고 납품과 관련된 대금 일부가 익명의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 법인의 명의자는 한 벤처 회계 법인이었지만 실소유주는 부사장의 처가 쪽 인물로 연결됐다는 걸 확인한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자 예비시모는 참지 않고 부사장을 별실로 불러 단독 면담을 진행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시모와 감사팀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배석했고 제가 들은 바로는 대화는 처음부터 살벌했다고 해요. 부사장은 초반엔 발뺌을 했다더군요. 회장님, 그건 당시 협력사 품질 관리 문제였습니다. 저도 경쟁사 압력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 누가 했지? 부사장 당신이잖아. 당신이 직접 만든 허위 보고서였어. 그리고 이 계좌, 이 돈 흐름, 이건 또 뭐야? 부사장은 그 뒤로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예비시모는 더는 시간을 끌지 않았고 바로 법무팀에 고소장 정리를 지시했죠. 그와 동시에 회사는 부사장의 출입카드를 즉시 비활성화시켰고 법인 서버 계정과 이메일 접근도 모두 차단 조치했어요. 전직 임원이었지만 예외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권한과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공방에 떨어졌던 협박 쪽지와 거래처 발주 취소건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감사팀이 회수한 부사장의 법인 휴대폰에서 운전기사와 외부 번호 간 통화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됐고 경찰과 공조한 끝에 공방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쪽지를 두고 간 남성이 부사장의 운전기사가 통화한 사람과 같은 날 같은 골목에서 포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역시 그 협박도 다 계획된 거였네. 당신 접근 막으려고. 그러면 그 거래처 취소도? 응. 부사장 직속 팀장이 구두 지시한 거였대. 감사팀에서 진술 확보했다고 하더라.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 인간이 당신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겁먹은 거지. 그렇게 압박하면 당신이 도망칠 줄 알았나 봐. 법무팀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모두 진술서를 확보했고 경찰은 수사 착수 후 영장을 발부받아 부사장과 운전기사의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현장에선 현금 다발과 함께 타이핑된 협박 문구 초안, 손글씨로 적힌 쪽지 샘플, 공방 근처 10시라고 적힌 메모까지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허무함에 잠시 멍해졌어요. 제 손으로 일군 작은 공방을 누군간 그렇게 철저히 망가뜨리려고 했고 아무 잘못 없이 살아온 제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냥 말문이 막혔죠.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경찰도 정식 수사로 넘겼고 그 사람 인생도 끝났어. 엄마도 이번만큼은 아주 단호하시더라.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회사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이었고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지나갔는데 아직 끝이 아닌 걸까 싶어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사로 향했어요. 앉아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예비시모도 천천히 돌아앉았어요. 표정은 단호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엿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예비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나는 보고를 믿었고 검증을 게을리했어요. 그게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내가 했던 말들, 그 자리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것도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간질 때문이었으니까 이해해요. 그리고 말씀 낮추세요. 그래요. 아니, 그래.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결혼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이제는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고 그 속에는 후회도 반성도 함께 녹아 있었어요. 한때는 나를 조사하라던 사람이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족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뭉클함에 눈물이 차올랐고 예비 시모는 절 조용히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사장은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빠르게 진행, 검찰은 강제 수사를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동시에 회사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피해 협력사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 사내 게시망에 투명하게 공개했고 사장단은 전 직원 대상 공지문을 발표했어요. 예비시모는 개선한 전부를 직접 결제했어요. 앞으로는 이중 승인 체계로 모든 결제가 올라가야 해요. 전자결제 원본 위변조 방지 모듈도 추가하세요. 협력사 평가도 이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고. 간부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평소보다 더 길고 더 무겁게 이어졌다고 했어요. 부사장이 사라지자 그 사람 주변에 얽혀있던 사적 카르텔도 금세 해체됐고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내부에선 정리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았고 그동안 묵인되던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정리됐고요. 그와 동시에 제 공방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두 거래처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부사장이 업무에 개입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정식으로 사과하고 거래를 복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는데 그때 그게 저희 뜻은 아니었어요.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시 제대로 된 파트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전화통화 하나, 방문 상담 하나씩 이어지며 공방 안은 조금씩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억울함이 풀렸다는 생각보다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나무를 만지고 도면을 그리며 하루를 보내는 그 일상이요. 얼마 뒤 제 앞으론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낯선 봉투 하나가 공방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하고 뜯어봤는데 안에 든 편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발신인은 유치 중인 부사장이었어요. 편지는 곧장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제 아버지에 대한 과거일, 그 시절 계약과 단가 조작, 의도적인 부도 압박, 그리고 최근의 협박과 소문 조작까지 전부 자신이 꾸민 일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회유하려 했던 것도 절 떠밀려 나가게 하려 했던 것도 모두 고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만히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편지를 접었다 폈다 하기를 반복했어요. 읽고 또 읽고 무의미하게 줄을 짚었다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기도 했어요. 놈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위안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보낸 이 한 장짜리 종이가 제 아버지의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후련해진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테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에요. 배가 너무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날짜를 잡았고 병원에서 권한 예정일을 고려해 결혼식 날짜를 앞당겼어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로부터 딱 2주 뒤 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비 남편의 손을 잡게 돼요. 식장에선 울지 마. 다 안 운다니까. 내가 왜 울어. 당신 그날 울면 나도 운다. 그러면 사진 다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나까지 민망하게 하지 말고. 둘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묘하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여태껏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하나 영화처럼 떠오르기도 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다시금 느껴졌어요. 그런 저에게 예비 시모는 며칠 전 아주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건네셨어요. 회사 산하 교육기금을 활용해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도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운영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묻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가 누구보다 잘할 테니까 어떤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정말 필요한 손길을 닿을 수 있는지 날 좀 도와다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울컥했어요. 저는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고요. 그 프로그램 제가 정말 잘 운영해 볼게요. 저처럼 외롭고 배골았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자랄 수 있도록요. 이제 저는 과거의 저와 똑같은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어깨를 움츠렸던 그 시절, 지옥의 하나를 쪼개 써가며 버텼던 저처럼 세상이 너무 크고 무서운 아이들에게 제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다듬듯 시간이 흐르면 상처도 조금씩 결이 생기고 마침내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각들이 모여 이제는 저만의 하나의 가구가 되었어요. 울퉁불퉁하지만 단단하고 작지만 따뜻한. 그리고 제 곁엔 이제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든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제가 만든 의자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할 사람이요.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미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누군간 저에게 운명이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모든 고통과 상처 덕분에 진짜 제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실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퍼즐 한 조각을 마침내 맞출 수 있었어요. 세상이 저에게 했던 잔인한 장난이 사실은 누군가의 선택이자 누군가의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참 많은 감정이 오갔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마음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용서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어떤 잘못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라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아마도 제가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꾸려나갈 준비가 됐어요. 아버지가 끝내 지켜내지 못한 그 미래를 제가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결말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